예, 안녕하십니까. 참여정책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고요.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은 노학래라고 합니다. 참여정책연구회 4차 토론회를 예고한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셨다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매우 역사적인 날입니다. 6시부터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 야권의 두 후보가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화에 뜻을 함께하고 오늘 처음으로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단일화 문제를 협의하고요. 그래서 지금 회동을 끝내고 아마 공동 발표문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9시 뉴스부터는 그 회동 내용이나 공동 발표문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날에 두 캠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실무 책임자들 각각 두 분을 모시고 야권의 이번 대선에 임하는 정책, 방향, 어떤 것들을 주목하고 있는지, 국민들께 어떤 것들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토론에 모신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이거 나이 순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용팀장을 맡고 있는 이수봉 팀장님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정무상황팀장을 맡고 있는 유대영 팀장님이십니다. 오신 분들에게 그리고 참여넷 홈페이지에 오늘 4차 토론회의 토론 자료로 민주당의 문재인, 무소속의 안철수, 그리고 진보 정의당의 심상정, 새누리당의 박근혜,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의 공약을 가능한 한 언론에 공개되고 발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5 후보가 이번 선거 대선에 관해서 어떤 정책들을, 각 분야별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토론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자료를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보다 꼼꼼히 파악하고 토론해보려면, 견주어보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토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토론은 정책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오늘 이미 단일화 협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매우 두 선거 캠프에서 검토하는 정무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아마 토론의 주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내용들을 두 분으로부터 듣고, 그리고 간단한 이 코멘트도 서로 나누고, 그리고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직접 질문도 하고 주장도 하고, 또는 두 선거대책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두 선거대책본부에 호소도 하고 그럴 수 있는 토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말씀은 이 정도로 줄이고요. 곧바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봉 팀장님부터 하는데, 이수봉 팀장님은 실은 제가 예전에 민주노총에서 일할 때 함께 일했던 동료이기도 합니다. 존경하고 참 그런 동료였는데요. 지금 안철수 선거대책본부에서 일하시고 있다고 제가 소식을 들어서 이 토론에 나와주십사고 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수봉 팀장님으로부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린 게 있습니다. 왜 안철수인가? 안철수 후보는 무슨 비전, 무슨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제 야권 단일화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어야 하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선 포괄적으로 편안하게 토론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말씀드렸고요. 먼저 우리 이수봉 원장님, 팀장님으로부터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민들레 큰지리엔 성행역으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또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제 신경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마음도 잘하는데요.
사실 이제 노동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제 민노총 입장에서는 민주노동이나 그래서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왔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통진단 사태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실망을 하게 됐고, 사실 저희들은 노동조합 운동을 하는 간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굉장히 큰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진보정당 운동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조합 간부들이 상처를 입고, 그게 이제 통상 보면 뭐 정파의 문제라든지 정파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정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상황까지 이제 몰려서 진보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 참 중요한 세력 그리고 이런 집단이 지금은 어디 와서 이제 강하게 명함을 내밀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이 과정에서 저도 뭐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뭐 당사자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특히 이제 노동조합의 현장 대중 간부들은 큰 상처를 받았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어떤 말하자면 운동에 그냥 무비판적으로 몸 되고 돈 되고 저희 되고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게 굉장히 좀 강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정파 운동의 한계를 좀 넘어서 뭔가 새롭게 제대로 된 그런 진보 세력을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새로운 진보를 구축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구축하는 건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진보를 구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 물음은 사실 2008년 촛불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촛불 투쟁이 벌어졌을 때 그때 조직된 대중 조직의 성원들은 사실 촛불을 이렇게 좀 부인하는 입장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같이 하게 되긴 했지만 오히려 훨씬 더, 그러니까 뭐 20년 이상 단련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싸우는 이제 촛불 시민들을 보면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좀 잘못되어가,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진보의 사기 크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기 시작을 했는데, 그 촛불이 쭉 이렇게 흐르면서 박원순 그리고 안철수 현상까지 쭉 이어져가는 거라고 저희들은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보를 재구성한다는 말은, 그리고 진보를 새롭게 구성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어떤 촛불 그리고 박원순 시장 당선 안철수 현상까지 우리가 이끌어지는 이런 사회적 어떤 실체를 가진 이런 움직임과 노동 또는 진보 세력이 올바르게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보가 새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노동 쪽에서는 이제 민주노총에서 이제 그런 고민 속에서 어떤 정파에 지친, 정파의 어떤 폐해에 지친 노조 간부들이 이제 노동정치 이제 포럼이라고 하는 대중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들 한 33명, 해서 100만 원씩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지금은 이제 한 2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면서 내부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 그리고 그 다음 운동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토론하면서 안철수 현상에 주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주목한 거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하는 그 말의 어떤 느낌이랄까 이런 것들 특히, 그러니까 공약과 정책은 사실 비슷비슷하거든요. 뭐 특권 내려놓자, 뭐 이런 이야기는 다 이제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문제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실천은 또 아니라는 거죠. 저희들이 운동 경험 속에서 그동안 근데 뭐 참여 정부도 겪었고 전에 국민 정부도 겪었고 하지만 노동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참 이게 노동 그리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은 뭐냐 그랬을 때 결국은
정치가 이제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랬는데, 정치가 잘못된 것은 그러니까 그 하는 사람들이 근본적인 변화를 하지를 못하는 구조에 갇혀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재벌이나 어떤 기득권에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하려면 그런 재벌의 영향, 기득권 세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세력을 이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 그런 사람들 안철수 후보를 이제 주목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안 후보가 하는 말은 이제 재벌로부터 그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기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안철수 후보를 저희들이 이제 같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진보운동의 근본적인 성찰이랄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80년대부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같이 이렇게 노안에 들었는데, 딱 저희들이 운동할 때 처음에 보는 거는 사회과학 서적들 보고 마르크스라든지 뭐 가지 이런 책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신자 자유주의 또는 그러니까 우리 운동의 기치가 신자주의 국토 또는 반자본주의 뭐 이런 하나의 어떤 프레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프레임에서 더 밀고 가야 될 부분은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부패의 고리, 그리고 특권 재벌 관료들의 결탁 구조, 그것이 어떻게 이제 국민들의 삶에 작용하고 있는가가 아주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 부분은 좀 지금 생각하면 좀 많이 약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모순의 대상, 주적을 분명히 하자, 이게 중요한 건데, 그게 굉장히 이제 반자본주의 하면 그게 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상이 그 구호 속에 이제 가려지면서 노동운동을 포함한 운동의 어떤 전략과 정신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현실에서는 오히려 힘을 조직해내기보다는 소모적으로 돼가요. 이런 것이 한 12년 동안 계속 누적이 되면서 굉장한 어려움, 이제 우리 노동운동을 포함한 노동에 대한 어려움, 진본이라는 어려움이 이제 그런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사실 이렇게 높게 평가하진 않았어요. 근데 요 근래 이렇게 쭉 보면서 이분이 대단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안철수 생각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다 들다 보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나름대로 이렇게 깊은 선차 속에서 하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측면이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형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재벌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상식적이지만 그래서 힘이 들어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철수는 나는 안철수 후보는 진보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다. 난 상식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상식을 딱 우리 사회에 갖다 대면 굉장히 급진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비정규직, 지금 최병성 조합원이 가서 이 멸반지 하는 위해서 지금 연수를 하고 있는데, 안 후보가 제일 먼저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가서 그냥 잔디밭에서 앉아서 이제 산을 같이 하는데, 제가 옆에서 봤는데, 말하자면 사람들을 향한 진정성 이런 것들이 제가 옆에서 느끼는데,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도 어기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잘못된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주자, 그래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이렇게 좀 순수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부분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쌍용 같은 거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그냥 대개 보면 정치인들이 막 이렇게 시장 돌아다니고 그렇게 봤는데, 쌍용 자동차 할 때도 제가 이제 쭉 상황을 이제 좀 미리 이제 브리핑을 해드렸거든요. 딱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20날 이제 그 출마 선언 발표했는데 19일날로 통과됐다. 그러니까 이게 20날이 뭐 국정 발표, 그러니까 상임당사, 국정조사 뭐 이런 발표 끝내면 그때 지장을 줄까봐 날짜를 정했고요. 아예. 그리고 어자놀이라고 하는 강경신의 책을 다 읽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읽으면 새삼스럽게 운동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같이 운동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돼 있어요. 늘 이상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그 안무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해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굳이 이제 강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상승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 후보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씨앗은 안철수라는 개인이나 안철수가 감당하기는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그거 안철수 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촛불을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해줘야 이게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조직 노동자의 힘을 기반하고 있는 이런 노동계가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후보를 도와서 우리 사회에 어쩌면 그 진보가 이렇게 어려워져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진보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어떤 있는 것만 보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안국까지 포함을 하면 그리고 촛불이나 심지어는 더 내려가서 월드컵의 그 붉은 악마 그래 어떤 우리의 어떤 있는데 역동성까지 생각을 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부가 이렇게 지쳐있다 그러니까 힘들어 있다고 진보가 죽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사실은 이런 거대한 안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정치 세신 이런 흐름으로 새롭게 좀 교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에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다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다음은 또 글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당부분은 이게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 하고 이수봉 저희 민주노총의 정책연구원 원장이었어요.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심정적인 동기 이런 것들을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바 이수봉 팀장님은 안철수 후보하고 중학교 동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아주 최근에 나갔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동창회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안 후보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좋아지도 않고 해서 둘 다 이렇게 전혀 나간 적이 없어서 마주치기 그래도 없었고 몰랐습니다. 그 두 번째 토론 유대영 팀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인데요. 유대영 팀장님은 제가 예전에 열린우당에 당직자로 일하던 시절에 김부겸 최고위원 의원이죠. 의원하고 오랫동안 정치적인 행보를 같이 해왔고 당직자들한테 굉장히 평이 좋은 그런 분이셨는데 서울지공부의 정무기획팀장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왜 문재인을 지지합니까? 문재인은 무슨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야권 단일 후보는 논의는 앞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왜 문재인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되어야 합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역시 편안하고 자유롭게 먼저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대영입니다. 저는 국민참여당 분들이 보면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지난 유시민 도지사, 경기도지사 선거운동 할 때 후보단이라가 딱 되고 난 다음에 유지사께서 지사가 못되셨던 의장관님께서 민주당에 당직자 파견을 요청하셨어요. 저하고 딱 2명의 민주당 당직자가 딱 2명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당적을 가진 형분에 딱 2명이 중요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여당 분들도 보면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들고 싶구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선거를 하면서 이제 참 안타깝게 느꼈던 것은 유시민 후보가 단일 후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상당 부분의 지지를 땡겨오지 못하고 누수가 됐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쭉 해보면 초반기에는 진짜 황당한 결과가 대구 경북 출신들이 지지율이 그 호남 출신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거예요, 유시민.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 행위자들이 이제 유시민 양한테 마음을 덜준 거예요. 그거를 하면서 막 저희들이 뭐 비상수단으로 응원해가지고 그 이호 여사 육성록 해가지고 이것이 불리고 선생님들도 이제 정부민 전 의장 해가지고 하게 무슨 것이 호남 출신 이제 우리 당원들을 그리고 유권자들한테는 무슨 것이 불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좀 좋아지는데 그래도 역풍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가 되면 이런 뉴스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왜 문재인인가 문제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왜 문재인을 지지하는가라는 문제가 아니라 왜 여기 계신 분들이 문재인을 지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저는 문재인은 여러분들의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딴 사람의 후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참여당을 만들어 오는 과정, 여러분들이 만드는 과정들을 저는 생생히 지켜봤습니다. 그 유시민 대표가 그 텐트에 앞서는 기분으로 짱돌 들고 거리고 나서는 기분으로 그 참여개혁정당을 만들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후보 단일화하신 부당이라는 명목으로 막 흔들고 있는데 그때 누가 국민이 뽑은 우리 공약권의 후보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심정이 여러분들이 이제 출발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단일 후보를 지켜냈고 국민 후보를 지켜냈고 그 힘으로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또 열린민주당을 만들었고 탄핵 혁신이 왔어가지고 싸우면서 4월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전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일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 열린민주당 내부를 혁신하기 위해서 당내 이제 민주화 투쟁을 하고 당혁신 투쟁을 해왔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가지고 난 다음에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대통령 지키고 이랬던 분들이 여러분들이고 그런데 지금 저는 그게 국민참여당을 만든 힘의 원천이고 여기 계신 분들의 앞으로도 가져야 될 기본적인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있었던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열망, 그리고 당신들의 고민, 이런 고민들과 항상 함께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있는 후보가 누군가. 저는 대통령 후보 중에서 문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민주당의 후보라기보다 나는 국민 참여당을 했던 분들의 후보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의 가치를 계승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일하게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왜 문재인인가? 저는 문재인이 민주개혁 세력의 역사적 결정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현대사에서는 민주개혁 세력, 범민주 진영 또는 민주개혁 세력이라는 뭐 부침도 겉펴고 합쳐졌다가 나눠지고 지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지들끼리 보기도 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민주개혁 세력은 현실적으로 존재했고 또 그분들이 하나로 돼서 단결했을 때 우리는 이겨왔고 한국 정치를 발전시켜왔고 그 민주주의를 진전시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후보가 그러니까 범민주 개혁 세력이 지켜오고 발전시켜온 가치 그리고 비전을 전시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이런 가치들을 같이 만들어 왔습니다. 같이 땀 흘리고 같이 감옥 가고 같이 고생하고 가비에서도 그랬고 서 있는 자리는 달랐지만 청와대에서 저희들은 가비에 있었지만 그분은 청와대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은 천여당 후보이면서 동시에 범민주의 개혁 세력의 대표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 후보 플러스 알파의 후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조직적으로는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의 당원들이 뽑은 후보이기도 하지만 100만 선거인단이 뽑은 후보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선거인으로 발표하고 문재인 후보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따라서 이제 문재인 후보는 그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민주진영의 대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문재인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물거라고 생각합니다. 제3후보에 등장하는 현실 정치에서는 항상 소매제가 되고 현실 정치를 발전시키는 상량제의 역할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현실 정치에 대한 영증에서 출발합니다. 그러기 항상 예전 큰 선거판에서는 제3후보가 항상 새로운 정치 아이콘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측면은 새로운 제3의 후보는 불안함이라는 아이콘을 또 반대편에서 받는 양날의 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3후보가 저는 바람의 진원지, 변화의 바람의 진원지이긴 한데 그 진원지이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승리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 바람이 지속 가능하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안철수 후보가 바람의 진원지였다면 그게 끝까지 대통령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직 대통령 선거 43일 남았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무당층의 표를 더 많이 끌어오는 후보는 안철수 후보라고 나옵니다. 그건 또 객관적인 지표, 현재의 지표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저는 이게 변화할 수 있고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2002년 11월 2일, 그러니까 오늘 시점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해창이 34%고 노무현 19%인 정몽준 22%였습니다. 2002년 11월 2일 갤럽 조사입니다. 근데 2012년 11월 딱 10년 후 이제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 38%, 문재인 22%, 안철수 25%입니다. 거의 지지율의 격차가 비슷합니다.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후보 단일화를 협의하고 이게 이제 정몽준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X자 공명전 지지율 격차가 역전되는 날이 이제 9일날입니다. 11월 9일날 가서의 역전입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벌어지면서 마지막에 이제 노무현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고 여론조사를 이깁니다. 저는 지금의 여론조사랑은 지표 1, 2% 차이가 나고 하는 것들은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저는 거의 접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세상은 문재인 후보가 그리 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은 유동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대선 43일간은 수많은 이제 변수가 존재할 겁니다. 이 변수를 뚫고 나가는 거, 변수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후보.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저는 문재인이 이제 저는 옆에서 있지만 그런 것들이 가능한 후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후보 단일화 문제는 단순히 어떤 후보가 딱 결정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력과 세력의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중간에 있는 후보가 아니라 중간 후보가 아니라 범민주 세력 후보를 스스로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범민주 세력 후보가 문재인밖에 없다고 얘기를 한 거는 그분이 아직 그걸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범민주 개혁 세력이 후보 중에 하나라고 확실하게 포지셔닝을 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이후에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가지고 민주당 정치 세력들을 엎치겠다. 민주당 플러스 그리고 밖에 있는 범민주 개혁 세력의 진영을 모아가지고 함께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 이러든지 민주당 합치겠다 아니면 민주당에 들어오겠다 그러든지 이렇게 해야 이제
그 경민주 개혁 세력의 이론이 20년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안철수 후보도 우리의 후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저는 안철수 후보를 경민주 개혁 세력의 우리의 후보, 우리의 북극을 검증을 참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번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는 이거를 선언해 주시면, 그리고 선언하고 그것을 앞으로 대선 전에 실현을 못 시키더라도 대선 이후라도 실현시킨다는 약속을 하면 우리 민주세력 전체가 커지는 거고 거의 승리에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제 경쟁력의 문제가 나오는데 조합의 문제가 됩니다. 대통령 이제 둘 다 문재인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둘 다 우리의 후보가 되는 순간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의 문제로 다가가는데요. 그 대통령 문재인 안철수, 총리 안철수가 그림이 좋으냐? 아니면 안철수 총리, 안철수 대통령, 총리 문재인이 그림이 좋으냐?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거는 지금 우리가 단일 후보로 누가 되는 게 적합합니까? 하고 묻는 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저희들이 이거 조사를 해놨어요. 내부적으로 조사하면서 이제 반정당식으로 슬쩍 끼워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저는 여기서는 이제 물론 이제 문제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조합이 국민들한테 더 많은 설득력을 가지면 국민들이 지금 변화라는 키를 가져가야 되는 것도 맞고 또 안정감이라는 신뢰의 키도 가져가야 되는데 이 신뢰를 앞뒤를 어떻게 맞추느냐, 누가 그걸 얼만큼 가져가느냐는 문제를 바라본다면 나는 후자가 더 많을 거라고 확신하고 저희들이 내부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이 국민주 개혁선에서 유일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문재인 후보가 이제 나는 성공할 수 있는 대통령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대통령은 또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은 비전과 꿈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너무나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는 용감한 장수보다 이기는 장수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보수세력, 강구한 보수세력들에 맞서 싸워도 머리 피칠칠 흘리는 그런 우리의 영웅을 가지 않고요. 애들을 하나에 치시고 새로운 기술을 그런 대통령이 나오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용감한 도전을 옆에서 5년 동안 지켜보고 그것이 왜 실패했고 왜 어떤 때는 실패했고 어떤 때는 왜 성공했고 어떤 때는 우리의 힘이 왜 뭉쳐지지 않고 어떤 때는 왜 부분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지 봐왔던 사람은 저는 문재인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5년 동안에 대통령을 보좌했고 사실상 대통령이 청와대 일을 하면서 느껴왔던 기록을 가지고 있고 그걸 또 그분을 잃으면서 성찰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진영에서 그리고 앞으로 진짜 처음으로 우리 본인의 진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 그런 후보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후보 단일화 문제는 제가 답변 안 들어가지고 어제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이제 오늘 지금 이렇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이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이기는 단일화를 하자, 가치 연대를 하자, 그리고 미래지향적 단일화를 하자.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여기 한 두 가지 정도 더 붙여줬으면 좋겠다는 거는 하나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단일화를 하자.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자. 이거는 단일화의 목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국민과 함께하는 단일화를 하자. 단일화 과정에 대한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능한 국민들과 접촉하고 TV 토론 많이 하고 TV 토론 안 된다면 돌아다니면서 방역별로라도 5개 방역별로라도 국민들한테 자기의 꿈과 비전을 얘기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단일화 이 과정을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제3의 후보와 우리 편 후보가 있으면 우리 편 후보를 뽑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안철수 후보가 우리 편의 후보로 우리 범민주개혁 진영의 후보로 들어오면 당선 가능성이 높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뽑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이 우리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럼
분 발제를 한번 들었는데요. 두 분 한 번씩 발제를 들었는데요. 제가 잠깐 강평을 한번 해드리고 한 번씩 더 지정 토론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선거특공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 여기 지켜보시는 영상을 보고 계신 참여의 회원 중에도 진보정의당 당원들도 있을 것이고요. 저희 심상정 후보 지지율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서 많이 애도타고 볼 것 같습니다. 너무 늦게 사실은 출마한 것이죠. 이미 진보적인 이 후보를 지지할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안철수, 문재인 등으로 이미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진보 후보가 출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워낙에 지금 지지율도 특히 두 분이 토론을 했습니다만 문재인, 안철수 두 분 후보 사이의 지지율 격차도 크지 않고 워낙 박근혜라는 막강한 여권의 후보와 겨룰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선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수 정파의 후보에게 지지층이 돌아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줄 알면도 불구하고 출마한 것은 이 대통령 선거에서 심상정 후보가 직접 말한 대로 더 넓게 이 우리 정치가 보듬지 못하는 층, 우리 정치가 배제한 그야말로 그림자처럼 지워져 있는 정치의 소외계층 그의 입장을 대변하고 더 낮게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의 정치적인 의제, 정책적 요구 이런 것들을 이 대선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서야 한다 하는 것이 이 출마의 담긴 뜻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지지율이 낮지만 그래서 후보도 성원캠프도 많이 힘이 들지만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흥행을 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고 나서 지금 3주가 넘고 4주째를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제들을 제기했습니다만 특별히 최근 한두 주일 동안에는 3대 노동 현안 문제 앞에 이수봉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정리해고 문재인 쌍용 불법 파견 문재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오늘 심상정 후보가 삼성 사장단과 면담이 있었습니다만 삼성 반도체의 직업병 인정 문제 그야말로 쌍용, 현대, 삼성과 우리의 사회의 거대한 경제 권력이 재벌이 어떻게 노동자들을 배제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해왔고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진영에 이 3대 문제 해결을 위한 공통의 대선 후보자로서의 현안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계속 촉구하면서 그런 문제를 환기시켜왔습니다. 하여튼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선거에서 그동안 당겨지지 못했던 우리 정치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노동에 관한 문제, 복지에 관한 문제,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적 차별, 권력의 부패에 관한 문제를 가장 공격적이고 전투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문제인식을 이 주요 후보들도 함께 담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이고 또 하나의 목표는 반드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 진보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정권교체가 그냥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국민들의 진보적 소망을 담는 정권교체 가치가 있는 정권교체 새로운 진보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세력을 구성해내는 정권교체가 되어야 하고 그런 정권교체를 이뤄가는 데서 진보 세력의 진보 세력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도록 위해서 출마했다 이렇게 거듭 설명드리고 있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사태를 겪고 그리고 지금 진보정당에 있는 한 사람의 당직자로서 신한진보 캠프에 선거집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만난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의 만남은 어쩌면 매우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고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메시지를 보니까 후보 등록일 11월 25일 이전에 후보가 단일화하기로 합의하였고, 단일화를 합의하기 위한 실무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런 간략한 소식이 들어오고 있고, 아마 더 종합적인 소식은 9시 뉴스부터 될 것이라고 매우 역사적인 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리를 갖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진보도 야권이 승리하게 된다면, 우리 그 통합진보당의 분당, 통합진보당의 이러저러한 우리가 겪은 사태, 이런 것들은 어쩌면 한편의 추억거리로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이 정치에서 우리 정치의 여러 가지 이 현상들의 하나로 우리가 회고하는 그런 대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여당이 재집권하게 된다면, 야권이 패배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 통합진보당 사태를 겪었던 우리 자신이 이 정권 교체를 가로막는 주역 중에 하나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요즘 정말 솔직한 심정은 아침 저녁으로 야권의 정치인들이 정말로 잘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덮어주기를 정말 소망하는 그런 절절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난다고 하니까 특별히 기대하는 하고, 이 정말 야권이 허심탄회하게 서로 힘을 합치고 우리가 소망하는 바로 국민들의 소망을 실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대변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야권 연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절실한 소망을 갖고 이 선거를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이 쭉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우리 이수봉 팀장님께서는 민주노총에서 일했던 노동운동을 하던 분이 지금 안철수 선거운동을 돕는 그런 심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토론하실 때는 주어진 의제대로 왜 안철수 후보가 이겨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더 적극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권 후보 단일화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캡틴에서 논의된 바를 가지고 소에 덮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유대영 팀장님은 제가 토론을 보시면서 아마 참여네트워크 회원들의 전반적인 사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장 적합히 공략한 토론을 하십니다. 아주 마음이 적지 않게 움직였을 것 같은데 매우 배우기에 정략적인 토론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이끌었던 경험, 이런 문재인 후보의 그런 정책 경험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새로운 그런 세력연, 야권의 그 세력이 연합된다고 했는데, 그 새로운 정부는 국내 정부와 참여정부와 같은 정치적 실패를 정말 겪지 않을까? 그 정부들은 왜 실패했고, 새로운 정권 교체를 이루는 야권은 어떻게 해서 국정을 정말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과거의 민주정부는 왜 실패했던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이 언론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것처럼 정말 이 압도적인 보수 우위의 한국 사회에서, 진보개혁 세력, 민주개혁 세력, 이기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간층, 스윙 보터들이 우리한테 와야 된다. 진보개혁, 민주개혁 세력이 와야 된다. 지난 대선에서 이해창 후보가 권영길, 문국현 후보의 표보다 훨씬 많은 표를 가져간 상태에서 이명박 후보는 정동영 후보를 500만 표를 앞섰습니다. 중간층이 다 어쨌든 적지 않게 이명박한테 다 후보에 쏠렸기 때문이라고 선거 전략가들이 판단하는데, 지금 중간층, 안철수 후보에게 상당 부분 경도되어 있는 중간층이 하여튼 이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 충분히 지지해 줄 것입니다. 스윙 보터들을 중간층으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젊은 층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20대, 30대 초반의 사람들이 진짜 30%, 40%의 투표율을 보여가지고 결코 민주개혁 세력이나 진보개혁 세력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전략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 층들한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친화력이 있는 후보가 안철수 후보다, 이런 것들이 또 전략가들의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실제로 그런 중간층, 젊은 층을 견인하는 데서 안철수 후보보다 더 나은 후보냐 하는 데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 제가 얘기한 문제를 감안하셔서 각 10분 정도씩 한 번 더 지점토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대영 팀장님부터 토론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제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중간층을 누가 많이 끌어오냐, 끌어올 가능성이 높으냐. 저는 두 후보를 분리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이제 답이 나는 거고, 또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농담처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 문재인, 총리 안철수 구조와 안철수 대통령, 총리 문재인 후보를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국정의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박근혜 씨가 김난도 교수를 총리 임명하겠다고 지금 계속 꼬시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뭐 5번째 사람 찾아가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이제 20대를 지도에 공략하겠다는 얘기고, 자기의 약점을 커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두 분이, 안철수, 문재인 두 분이 절묘하게 커버를 할 수 있는 후보라고 봅니다. 민주개혁 세력들의 가치를 담지를 같이 할 수 있으면 가치를 담지하고, 거기다가 개혁할 수 있고, 중간층을 끌어들여오고, 세 가지 요소가 합쳐지는 것만 다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 만들어지는 조합들이, 나는 그래서 한 사람이 후보를 앞에 놓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조합들을 놓고 물어보는 것들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문재인, 총리 안철수 구조는 국민들을 중간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중간층이라는 것은 지지정당이 없는 층도 있지만 거꾸로 보수 세력을 뽑아놓고 커들고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불안감, 이런 거 우리 문재인 후보가 충분히 그걸 커버해 줄 수 있을 거고, 또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 불쾌감 가지신 분들이라도 안철수 후보가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간층을 찾아가는 것은 조합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 조합은 문재인 대통령, 안철수 조합이 최고라고 그리고 아까 여기 발제를 하시면서 새로운 진보의 재구성의 문제를 많이 고민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진보의 재구성 문제를 말씀을 하신 게 있으십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는 진보의 재구성은 우리가 진보라는 관점을 먼저 바꾸자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진보라는 관점 가지고는 한치도 역사를 진전시키지 못한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진보라는 개념 자체를 재구성하고 우리 스스로가 진보임을 선언하되 국민들이 원하는 진보를 하나하나 실천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이제 문재인 후보가 저는 진보의 재구성에 관한 그 문제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재인 후보 저희들 선거 캠프 구성하시고 팀장 실무자들을 모아놓고 4명 모아가지고 서로 이제
서로를 모르니까 또 질문한다. 그걸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후님은 진보이십니까? 중도이십니까? 후님 말씀은 나는 진보다. 나는 가치지향적으로 진보다. 그러나 정치인 행위를 할 때, 정치 행태와 행위를 할 때 나는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중도적 방법들을 선택할 거다. 그래야 국민들이 어떻게라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진짜 진보를 제공하고 진보가 역사를 발전시키는 문제에 기여하려고 하면 그런 마음가짐, 그런 제국적, 이런 전략적 사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이수봉 수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안철수여야 하는가 이런 말씀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야권하고 단일화 어떻게 되어야 되고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지금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시타에게 제가 이제 내밀한 문제가 많아가지고 제가 올 때부터 캠프에서 괜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밀한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하기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문제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안철수를 굳이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건 제 가장 큰 건 이유가 돼요. 국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건 뭘까? 그러니까 그동안 정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근데 국민들의 삶, 특히 이제 노동운동하는 제 입장에서 볼 때 그러는데 이게 뭐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삶이. 우리 아들, 딸들 더 힘든 전부 비정규직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 국민한테 물어보면 누구나 다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잖아요. 다 그놈이다. 그냥 할 수 없이. 정치 뭐 한다고 하는 거 다 그놈이야 이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그 국민들의 반응은 즐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투표할 때는 기분이 좋은데 하고 나서 삶이 바뀌는 이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기존의 현재 기득권 세력, 정치 세력에 대한 강한 불신이 국민들 전쟁에 달려있는 거. 이게 이제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실. 그러면 이거를 과연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하는 문재인 훌륭한 분위기이신데 민주당 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지금 국민들은 뭐 답을 잘하면 사상이, 그러니까 박근혜, 안철수 문제 사상 여론을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신가적으로 계속 이제 돼 있는 여러 상태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대선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의 한 번씩은 흔치 않은 일인데, 우리가 87년대 87년 그 대통령 날 때 80년도 85년도 이때는 정말 돌방에서 언제 이게 빛 좀 보자 하면서 돌방에서 노동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이제 거의 지하운동하면서 했는데 87년 터뜨리면서 그런 활짝 열린 이 대통령의 시기가 열려버리면 그 직전까지도 사실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한번 터지기 시작하니까 확 이게 판이 열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그런 시기일 수 있겠다. 국민들이 이걸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 쇄신이라고 하는 문제를 소극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더 과감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혁명, 제가 말하듯이 혁명적인 상황으로까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풀어야겠다. 그러니까 정치 쇄신이라고 하는 건 핵심은 정책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거잖아요. 지금 앞으로 뭐 경제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텐데, 97년도 뭐 또 이럴 때 경제위기 때는 사실 국민들에 대한 희생을 강요했죠. 근데 지금 경제위기가 또 국민에 또 희생을 강요할 겁니까? 기득권 세력들은 또 계속 그걸 축적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정치인들 포함해서 기득권 세력이 먼저 특권을 내려놓아야 국민들에게 경제 위기에 대해서 같이 극복하자고 할 수 있는 염치가 있는 거 아니냐.
안 후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정수 줄이라는 수가 더 시대였는데 핵심은 뭐냐면 내가 똑바로 했으면 일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볼것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 국민들이 동의되는 수준에서 하자. 이게 핵심인데 그래서 정치 쇄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누구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기존의 기득권 세력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이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사실 이제 현재 432 구조에서 안 후보와 문 후보가 지금 오가되니까 4대5에서 이길 수가 있다 이런 건데 뭐 다 하는 이야기지만 안 후보가 됐을 경우에 이제 빠져나가는 세력이 문보다 더 많다. 그리고 더 교수님은 지지율 그러니까 투표 자체가 지금 여러분 때문에 낮기 때문에 그 계산하면 굉장히 근소한 차이인데 미세한 차이인데 약 2~3% 여기서 그 지지율이 빠져나가는 것을 계산하면 사실 만만치 않은 싸움이다. 그야말로 한 2~3% 미세한 부분에서 되는데 이때 이제 그나마 안 후보로 하는 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높다. 이 정권 교체라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연 문 후보 했을 때 그게 가능성이 있겠나. 뭐 그에 대해서 설득이 있는 그러니까 주관적인 그 희망이 아니라 객관적인 그 성명이 쏟아진다면 많이 객관적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좀 설득력이 약하다. 이런 거거든. 세 번째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캠프에서 일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지는 한 10일 좀 넘었는데 처음 하고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이렇게 보면 뭐 20대, 30대 뭐 많아야 한 40대 중반들이 팀장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젊다는 게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조용해요. 이렇게 무슨 절반 정도 비슷하게 굉장히 열심히 하는 조용해요. 가 보니까 별로 이렇게 큰 소리가 안 나는 게 다 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자기 책임만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지시 명령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충돌이 별로 없는 거죠. 아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게 한 600명 되신다는데 여기가 지금 한 20명으로 출발해서 이제 한 200명 되거든요. 그대 생각이 있고 또 민주당까지 그대 조직과 다리가 그걸 돌려서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런 정도 영향으로 지금까지 지휘를 펼쳐왔다고 하는 건 정말 기적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제 그런 국민적인 이런 게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하나의 어떤 힘,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결국 가속평가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떤 미래의 시야 그러니까 혁명을 하고 나서 좋은 세상이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지금 뭐 관계 속에서 많이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지어는 또 캠프의 분위기도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것도 새로운 출발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후에 잘해서 무슨 좋은 세상이 지금 하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새로운 미래를 대체하고 있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뭐 제기보다도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단일한 구조로 가는 그래서 지금 아마 후보께서는 후보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새 정치를 위한 국민연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당연히 하셨거든요. 그게 아마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국민들의 힘을 그게 뭐 새로운 뭐가 될지 그러지 않겠지만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젊은 세대들 이제 한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주축에 서서 쭉 밀고 나가게 하고 우리가 40대, 50대, 50대 초반에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새로운 한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미래에 대한 말하자면 미래를 만들어가는 단위라잖아요. 지금 후보가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우선 기득권을 이길 수 있는 단위라. 현재 구조에서.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단위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단위라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어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주체를 우리가 형성해 주는 것. 이게 우리 민족 세대들이
새롭게 좀 투자될 일이 아닌가 저는 어떤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반복 이런 것보다는 이제 새로운 세대들에게 우리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오히려 같이 힘을 합쳐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예. 좀 안철수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호소를 들은 것이고 민주당은 박점이 많은 정도입니다. 자체적으로 재생산이 안 되는 정도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20대 당원의 숫자가 5% 미만입니다. 이 상태로는 민주당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민주당은 어떤 방식이든지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새롭게 타기 위해서 지금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 정당이고 정치 세력입니다. 저는 안철수 현상을 겪은 그 힘이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으려면 당신들이 민주당을 점령하는 겁니다. 쫄지 마십시오. 민주당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한국 정치 만들었던 안철수 현상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큰 틀에 민주개혁을 진영의 큰 틀의 그림을 그리고 그런 거기에 헌신해 주시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진짜 한 발짝 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한 가지 맞아야 되니까 저는 이제 이 점령 부분이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도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뭐 지연으로 뭐 대파 이렇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지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그 공문받고 탄압받고 이런 시절에서 믿을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민주당에서 이 주요한 주주들이 그렇게 어렵게 운동을 사실은 이제 지켜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근데 단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미 저희들이 이제 우리는 뭐 전국적으로 조직이 있는 거니까 저희들 토론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노동계는 조직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보면 특정 지역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민주당 자체가 일상화되어가지고 누구나 대표하는 그래서 다르거나 안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점령하는 이런 문제는 아니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뭐 토론 전에요. 두 분이 다 굉장히 이 몸이 피곤하다고 해서 토론 시간이 가능한 짧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뭐 제가 쭉 1시간 동안 두 분이 이제 주고받고 토론을 하신 거죠. 굉장히 제가 좋은 토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각 후보 진영에서 할 수 있는 진지한 고민들 선거를 진정을 이 선거를 어떤 선거를 만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인식을 담아서 말씀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상당히 고맙게 품을 발전을 들었는데요. 혹시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질문 또는 주장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것을 공감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또 토론을 이어가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앞에 지정된 토론자만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하고 주장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발언을 신청하시면 예, 우리 강모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각각 이 후보별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먼저 우리 유대용 팀장님께서 안철수 후보께서 민주당과 같이 하면서 민주당을 점령 뭐 이렇게 아까도 하시고 한 게 민주당에서 직접 주도해 나가시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라는 조직이 과연 그럴 수 있는 조직인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 보면 어느 최고위원께서 인적 쇄신을 요구하시면서 최고위원처럼 지도부 전원 삭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저분이 인적 쇄신 대상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동안에 열린우리당 정도를 통해서 봤을 때
그분도 결코 자유롭지 않은 분인데, 정말로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은 상층부뿐만이 아니고 민주당 전체 시스템에 대한 쇄신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차원이 된다면 안철수 후보가 들어가서 거기서 자리 잡고 당당히 후보의 국내 40% 가까이가 지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 40%가 넘게 지지하고 있는 후보가 그 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닐까. 근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에 조직, 민주당의 그 수십 년간 갇혀있는 그런 조직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살아나지 못하는 쇄신이나 개혁에 불가능한 집단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이제 참여당도 작년에 신가통합과 같이 민주당에 합당하지 못한 이유가 열린의당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도저히 개혁이 불가능한 집단이다 이런 표현은 쓰는 것이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래서 아무개 최고님의 인적 쇄신 요구들은 2002년에 후담역과 비슷한 느낌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후보가 지금 존재하는데 후보를 오히려 흔들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로 내부적으로 위아래가 전체적으로 인적 쇄신이 가능할 경우, 비로소 안철수 후보가 같이 할 수 있고, 또 그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만의 후보가 아닌 민주진보 세력의 전체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뼈를 자성이 필요한데 이 내부의 권력 암투이 되지 않는 그런 아픔이 좀 있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반론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고, 우리 이수봉 팀장님 중에는 민주노총 출신인데 그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비적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살아오신 여러 가지 과정이나 이런 거 보면 별로 서민과 이렇게 별로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서민의 애환을 충분히 아실까 하는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뭐 20대부터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혹시나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면 기성병력, 특히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에서 행세하지 못하는 분들이거나 또는 기득권에 또 별별 밀려난 분들, 이런 분들이 다시 말해서 새롭지 않은 분들이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또 그 권력 속에서 기대고 공헌을 함으로써 이제 기득권으로 가기 위한 그런 비용의 사람들이 혹시나 많지 않을까. 그러면 안철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이런 것을 기대고 있는데 거기도 또 이쪽과 별반 다름이 없다. 이런 평가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 세미나 하기 전에 토론을 하기 전에 어느 분이 그러더군요. 우리 내부에 200개 프로그램이 이미 안철수 후보 쪽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에 그 많은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그 많은 사람이 조직적으로 달라붙었다 하는 것은 결국에 기존의 어떤 조직들이 모여서 시프트 될 뿐 정말 밑으로부터의 새로운 사람들이 조직되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예, 또 이 조금씩 줄여가면서 질문이나 시간을 하시고요. 예, 하나씩. 여기 우리 이수봉 팀장님한테 이제 10일날 일괄적으로 정책 공약을 발표하신다고 했으니까 좀 부족한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에 대해서 지금 노동계에서 오셨으니까 좀 많이 내용이 좀 구체적이거나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노동계 뭐 대표성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활동하신 정책 전략가이기 때문에 안철수 캠프에서 이 정도 노동에 대한 이 정도 대표 공약은 한번 꼭 만들겠다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유경 팀장님한테 아까 뭐 광무님하고 조금 더 비슷한 건데 참여의 친노가 반노 정서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건지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고 싶어요. 물론 옛날에 열린생각 때 갈등도 있고
그 2002년, 2003년 분당의 갈등도 있지만 지금 상당히 더 첨예해졌다고 보거든요. 이미중,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은 더없이 전략적 유대관계를 갖고 동지적 관계를 했는데 지금 무슨 민주당에 뭐만 생기면 다 친노들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미 4.11 총선도 한명숙 총리가 책임을 좀 물러난 상태에서 당시에 공천권 행사기관은 이해찬 총리가 좀 물러나라고 하는 게 쇄신의 전부이냐 하고 있단 말이죠. 제도개혁이나 인식의 그 전환 같은 거 이런 거 없어요. 예전에 안철수 캠프 같은 건 믿을 겁니다. 어디 속을 수도 있어요. 들어와서 점령해라. 근데 해봤잖아요. 우리 거기서 해봤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건 너무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러는데 안철수 캠프도 알 겁니다. 저기 들어가서 누구도 못 버티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혁통이 작년 12월 달에 들어가서 지금 1년도 안 돼서 지금 거의 지금 내몰리고 있잖아요. 이게 이상하게 이게 패권 세력으로 몰리고 있는데 진짜 그 반노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어떻게 생기는 건지 그걸 정서가 진짜 많은 건지 몇몇 정치인들이 확장시키는 건지 좀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과연 혁신을 갖다가 안수 캠프에서 숙제 검사는 아니지만 좀 혁신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라면 오늘 만나셨으니까 그 문제는 해소가 될 것 같지만 민주당 자체에서 혁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갖다가 우리 팀장님 좀 해주시겠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문이 있습니다. 예, 유세영. 저는 두 분한테 같은 질문인데요. 두 분이 다 새로운 진보의 재구성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어려운 것이 과거와 단절하지 못해서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박근혜 후보 관련해서 이제 아버지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게 완전히 남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씩은 박근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이제 끊지 못하고 과거지향적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하는 그리고 이렇게 진보의 재구성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담론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놓아야 이게 가능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 한 예로 한 단면으로 이제 노동계 내부의 어떤 이런 걸 본다면 이 노동계가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10%의 조직 노동이 있고 90%의 비조직 노동이 있는데 양극화가 사실 노동계 내부에도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길거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은 새롭게 거듭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기, 내부의 어떤 성찰을 이제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이제 딜레마가 아닌가. 이제 지금 두 분이나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바로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기 위한 건데 그 과정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어떻게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민주노 측에서 계셨고 그랬으니까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두 분한테 어쨌든 공통된 질문으로 진보의 어떤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면하고 단절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이제 어떤 면에서 놓아야 되는 게 뭔지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세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또 다른 질문이나 또는 아까 이 토론자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의 정부과 관련돼서 대선과 관련해서 자신의 주장을 말씀하실 겁니다. 예, 조성찬. 이수봉 팀장님한테 듣고 싶은데요. 많이 들으셨을 텐데 무소속 대통령이 되시면 어떻게 정부과 국가를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좋은데 혹시라도 단일화나 본선에서 잘 안 되셨을 때 신당에 대한 밑그림도 준비하고 계시는지 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대훈 팀장님한테는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정치 개혁의 핵심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대책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이번 지금 발표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정치 혁신의 여러 가지 모습도 있지만 당내 민주주의 이 부분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하는 것이 좀 없는 것 같고 두 분에게 공통되는 건데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내용 정리하다 보니까 언론개혁에 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대답해 주시면 고맙고. 예. 또 질문 없으십니까? 일단 아까 질문드린 거에 혹시 그 민주당의 유대영 팀장님한테 민주당의 위에서 아래까지의 혁신 쇄신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랫부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말씀을 드리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고 나신 후에 노무현 대통령 기지 그런 것들뿐만 아니고 전 국민들이 다 정치개혁 그 기대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노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 실패를 하셨죠. 실패를 하신 것이 결국에는 민주당이라는 거대 조직, 그 당시 열린우리당인데 그 거대 조직의 하층부에 있는 예를 들어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다 구세력들이 대부분이시고 하는 데 따른 당내 파워를 이겨내지 못한 것 같아요. 같은 의미에서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 또 민주당의 후보가 돼서 대선에 나가 최종적으로 후보가 돼서 대선에 당선되셨다고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의 하층부가 그대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그런 저 지역주의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역시 별반 다른 그런 상황 아니겠는가. 그래서 위아래의 혁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예. 질문이 있으시면. 오늘 정책 토론으로 이제 생각하고 왔는데 사실 이제 오늘 단일화 과정에 이제 양 후보 간에 이제 회동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그런 부분은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 제도 개혁에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양 진영에서 공권형 대통령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내놓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철수 문재인,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지금 이 단일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블랙홀처럼 정책적인 어떤 선거가 좀 없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정치 제도에서 이후에 단일화가 되던 단일화가 되지 않던 간에 양당제의 고착화가 저는 충분히 고려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합당 어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합당 과정까지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저는 정식 다당제 유럽식 다당제 정치제도를 위해서는 어느 후보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각자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질문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두 분의 답변을 드리는데요. 주로 우리 유대영 팀장님한테는 정당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혁신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민주당을 들어와서 바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민주당은 무엇을 성찰할 지금 이 현재의 정치 지형을 관련해서 무엇을 성찰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 이 당내 민주주의를 개선하고 이 정치의 지역주의의 어떤 이 정치의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물으셨다고 그러시고 이수봉 팀장님은 안철수 후보가 정작 서민들의 그런 이해와 요구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후보인가 해서 이런 말을 보시셨어요. 용정책에 대한 답변, 이게 질문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하였으니까 답변을 해주시는데 먼저 우리 유대영 팀장님 예. 민주당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같은 질문입니다. 저보다 먼저 민주당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다가 이제 밖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 분들
다른 우회적 방식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하시겠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바꾸려는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 이걸, 왜냐하면 민주당 자체는 우리 범민주개혁 세력 중에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폐지하다가 버릴 수 있는 자산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걸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개혁을 시도해야 되고, 그 자체 일부가 안 되면 외부 세력과 연대해서 그걸 또 실현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한국 정치는 조금씩 발전해 나간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그렇게 하다가도 안 되면 완전히 공동 폐기가 되면 뭐 이제 당연히 없어지기도 하겠죠. 영국의 옛날에 그 자유당이잖아요. 자유당이 노동당으로 완전히 교체된 그런 사례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이제 안 오기 위해서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물론 그것은 나가서는 기도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외부에서 그런 힘들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립되지 않고 국민들 속에서 계속 살아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게 한꺼번에 민주당이 확 바꿔질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오래된 전통들이 있고, 지금도 있고, 그리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바꿔야 된다는 힘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표현을 드리면 민주당 자체에서 스스로 이제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이제 새로운 정치위원회를 구성했고 뭐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역부족일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력들이 결합해야 되고 그래야 또 바꾸는데 더 큰 이제 힘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더 많이 바뀌어지고 이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노 반노 점서 여쭤보셨는데 뭐 저보다 문제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대통령 계실 때 잠깐 있었는데 저보고는 친노라고 찍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청와대 나와가지고 이제 그 주류 쪽 이야기, 친노적 청와대 오래 계셨던 분들보다는 이제 그쪽하고 좀 달랐던, 결이 좀 달랐던 김부겸 보좌관을 좀 오래 하는 바람에 그쪽하고는 달리 보였던 모양인데 친노에 대한 반감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렇습니다. 초반기에 유신 대통령이 계셨을 때 이제 당내 이제 내부 개혁 기획을 전제를 했는데 모질게 하셨잖아요. 그때 당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기본적인 상처들이 좀 있습니다. 모질게 하셨단 말이 저는 유시민 대통령께서 제시했던 정당개혁의 방향이 옳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또 그 방향이 틀렸다고 저하는 또 나름의 논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거를 정당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몰아붙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처를 한번 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계속 계셨으면 그래도 그런 싸움의 전선들이 만들어지면서 고립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더 많은 이제 지형과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없어졌던 친구들이 갑자기 어느 날 이제 당대표도 되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죠. 대통령 후보도 되고 이제 당혹스러운 현상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역질하지도 생각해보면 그것도 있을 거고 또 뭐 선거 과정에서 이제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이제 연대 문제, 이제 이박 연대 문제 부적 결성 그래가지고 그분도 생각에는 사실상 자기가 선거 이겼다고 보는데 그분이 장난치가 좀 졌다고 보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소외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반노 정서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정서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정치 집단으로서의 이제 한 그룹을 지칭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반노 세력에 대한 정서가 이게 문재인 반대로까지는 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또 다른 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친노 세력들에 대한 반감은 좀 많이 와야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친노로 세력 자체가 저 편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스타일 자체가 또 그런 것들이 용납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재편이 될 수 있으려고 특히 저희들이 앞으로 헤쳐나가면서 당 자체가 민주당 자체만으로 이협 재편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크게 이제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큰 틀의 연대, 국민연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한 걸음 더 나와가지고 큰 틀의 그림, 큰당 한편은 옛날 제가 유시민 대표님한테 도지사 선거 전에 텐트를 합시다 여기다가 제가 빵꾸가 했는데 그런 것처럼 빅텐트에 대한 큰 그림을 공유하게 되면 저는 이런 수모적인 강령 싸움들이 아주 작은 싸움으로 격화될 수 있으리라고 그 과정에서 한국 정치는 좀 다른 아젠다를 가지고 새로 세팅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내려볼 것 너무 많습니다. 그 정치 세력이 내려올 게 너무 많죠. 특히 민주당이 내려올 것은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있어야 그나마 새누리당과 싸움이 된다는 생각, 그게 원하는 생각이죠. 그거 버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버릴 수 있어야 우리가 기득권, 그러니까 제1야당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도 내려놓을 수 있고 그 대표성이 해체돼야 더 큰 민주당으로 새로 탄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역주의, 당내 민주주의 이런 말씀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끝까지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진짜 정치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던 게 지역주의 문제였고 마지막까지도 이제 그걸 해보려고 하셨고 막판은 대연령까지 제안하시면서 해결해 보려고 하셨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지역주의의 문제는 지역주의가 온전돼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해산하려면 제도적인 면도 그렇고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새로운 정치를 주도하지 않으면 저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뭐 정당 이걸 정치 제도 개혁의 측면에서 보면 저는 선거 제도만 보면 우리식 정당 문제를 결합하는 것이 이제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른 것들을 결합시키는 방식들을 주로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이번에 이겨야 되고요. 그리고 세력들이 좀 더 커져야 됩니다. 민주당 자체이만 참 어렵고 더 커져야 되고 더 새로워져야 이게 가능하리라고. 예. 이렇게 하면 앞에서 얘기하는 정치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하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전체도가 도시전환을 포함해서 이렇게 열려야 되지만 빅텐트로 얘기했어요. 한국식 양당제도가 어쨌든 현실 정치 지형에서는 생산적인 정치이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도 또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자 이제 이수봉 시장님께서 질문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기억하시면 명언했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도 많이 뺏겨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안철수 후보가 이제 음치나 이렇게 아주 기적적인 의견은 그런데 오른쪽 어떻게 결합이 가능하겠는가 이제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인데 저도 사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왠지 좀 우리하고는 좀 다른 이런 데도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좀 도와달라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굉장히 정복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부를 거 없는 사람이 노동에 이렇게 노동이 일단 지식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않습니까? 근데 목소리나 이런 톤에서 어떤 뭐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성 이런 게 느껴져서 이게 정말 그 노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심하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건데 그러고 나서 관심을 가지고 쭉 안 후보의 책들을 쭉 보니까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리 노동자들, 국민 서민들만 힘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분들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죠. 우리 사람들. 그걸 줘야 되고. 근데 그런 걸 쭉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청춘을 노동운동에 바치면서 우리만 고생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 정말 중소기업하고 이런 분들이 고생하고 살아왔다. 그래서, 그냥 뭐 잘 나가는 원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미지뿐이고, 실제 삶은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훨씬 더 보면 이제 그러니까 공통점은 치열하게 살아왔다는데 저도 뭐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 치열성에 대부분 결합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좀 좋게 만들고 싶다고 하는 일종의 이제 원초적인 의식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우러지는 이런 과정이 있었죠.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제 캠프에 이제 결합한 뭐 수백 개 이렇게 포럼이 현재 공식적으로 이제 정책 관련해서 30개 정도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개 포럼에서 이제 정책을 청산해야 되고 있는데, 뭐 이상한 말하자면 뭐 좀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안후배 정체성이 과연 지켜질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질문이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후보가 가지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게 그런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캠프도 분위기가 그냥 건들건들하게 왔던 사람도 쭉 하다 보면은 우리 자세가 바뀌게 돼요. 진지한 분위기가. 사람이 그게 전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다 사람들 다 각각 학생인데 공동의 목표를 정확히 하고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길을 같이 걷고 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동기에서 아마 우리 캠프에 합류를 하실 겁니다. 뭐 개인적인 동기, 뭐 출세 욕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문제는 중심에 서는 사람이 정말 그 정확한 목표와 전체 어떤 이 사회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순간 목표를 나가면서 감화되는 감화력이 있으면 쭉 하다 보면 정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에 저는, 그리고 또 우리는 좀 거대한 기득권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 기득권, 거대한 말하자면 성을 무너뜨리는데 깨끗한 물로만 무너뜨릴 수는 없겠죠. 또 뭐 여러 가지 뭐 부정물, 뭐 동물, 오물 다 해서 무너뜨리는 건데 그 과정에서 정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희는 뭐 그래서 우리 모이는 분들 저는 이제 같이 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이지 않다는 건 당연하고요. 좀 규정이 넓게 됐고, 저희들이 이제 노동인대 센터를 그러니까 보통 다 포럼으로 구성하는데 노동인대 센터로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위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집행위원장인데 일단 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그 박성철 본부장님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굉장히 특이한 게, 다른 거는 조용한데 토론은 굉장히 극렬하게 합니다. 우리 모인 분들이. 그래서 막 연승도 높이고, 뭐 싸우다. 근데 그런 토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기존에 어떤 걸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 노동도 지금 그런 과정이 있고, 최대한도로 지금 그런 연도를 채우기 위한 이런 작업을 하고, 아마 10일 정도 되면 그 안에 좀 당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의 재구성 관련해서 과거의 단절이 필요하고, 또 기득권의 문제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인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진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통적 운동권의 전유물은 아니다. 전통적인 운동 세력이 가지는 독점물은 아니다. 그러니까 촛불에도 진보가 있고, 우리 어떤 시민의 삶에 다 진보가 있고, 그것이 어우러지는 속에서 이제 새로운 진보가 나온다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노동과 촛불의 만남, 또 진보와 촛불의 만남 속에서 새로운 진보는 탄생을 한다.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진보운동을 했던 분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뭐 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낡은 세계관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과는 강한 결별이 필요합니다. 단호하게. 한 번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깨우침을 할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를 근데 박수주의 세계가 아니라 자본주의 또는 상인주의 외국의 이걸 갖고 와가지고 모델을 막 한다면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의 근데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고 그 헌법이 엄청나게 우리 삶을 그런 진보 운동의 우리 선배 이런 분들의 피와 땀이 다 녹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개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엉뚱한 외국 사도를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크게 세련된 것처럼 포스터 마시는까지 해서 이렇게 우리 사회를 보는 시각 패턴을 형성한 것이 우리 진보 세력들이 가져왔던 이런 한계 중에 하나였다 이런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강한 승찬과 강한